도시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마지막 버스는 지친 하루의 잔해들을 싣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꾸벅꾸벅 조는 셀러리맨 창밖에 네온 사인을 무심히 응시하는 젊은 여성, 그리고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모은 듯한 노인의 깊게 팬 주름까지. 그 모든 풍경 속에 강민주는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희미해서 마치 버스 좌석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40줄에 들어선 남자의 얼굴에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함이 묻어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다져진 약간 그을린 피부와 짧게 깎은 머리. 하지만 그 고요한 눈빛 속에는 누구도 읽어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눈은 한때 망망대해의 작전 구역을 꿰뚫어보고 적의 심장부에서 생과 사를 가늠하던 눈이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의 팀장이자 전설적인 중령,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한때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부하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끔찍했던 마지막 작전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등지고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유배시켰다. 군복을 벗고 명예를 묻고 오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에게 평범한 삶이란 일종의 속죄이자 형벌이었다. 매일 아침 땀으로 시작해 먼지로 끝나는 고된 노동은 그의 넘치는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밤이 되면 복잡한 생각 없이 잠들게 만드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그는 더 이상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어떤 불의에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혼탁한 물에 손을 담그면 자신만 더러워질 뿐이라고 되뇌었다. 그때였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고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3명의 젊은 남자가 올라탔다. 비싼 브랜드의 모조품으로 보이는 옷과 과시적인 액세서리, 그리고 주변을 위압하려는 듯한 거친 걸음걸이. 그들은 딱 봐도 동네에서 힘 좀 쓴다고 자부하는 부류의 양아치들이었다. 버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들은 요란하게 떠들며 버스 뒤편으로 향했다. 욕설이 섞인 그들의 대화는 다른 승객들의 귀를 거슬리게 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을 제지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도시인의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강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저 창밖의 풍경에만 집중하려 했었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그의 인생에서 이미 수없이 스쳐 지나갔다.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정의의 사도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노동자 강민준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감각은 본능적으로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양아치 무리는 버스 가장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 바로 앞자리에는 아까 그 폐지 줍는 노인이 힘겹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남자들의 대화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들의 화제는 도박 여자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한 무용담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주변의 침묵을 즐기는 듯했다. 야, 박 사장, 그 영감탱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며 무리의 리더 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말했다. 그의 팔에는 조잡한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가게 하나 내놓으라고 그렇게 좋게 말해줬는데 귓구멍이 처막혔나 봐. 아주 뼈를 깎아줘야 정신을 차리지. 형님 걱정 마쇼. 내일 가서 제대로 한번 담가버릴 테니까.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리고 앞으로 저지를 범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떠벌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눈을 감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훈련으로 단련된 그의 청각은 그 모든 단어들을 뇌리에 똑똑히 새겨놓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내면에서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억눌렀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야. 문제는 그들이 노인을 건드리면서 시작되었다. 용 문신을 한 남자가 앞에 앉은 노인의 허름한 자루를 발로 툭 찼다. 자루가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에서 압축된 종이, 상자와 캔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노인이 깜짝 놀라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아, 시발. 냄새나게. 이게 뭐야. 용문신이 코를 막으며 과장되게 소리쳤다. 그의 일행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낄낄거리며 웃어댔다. 영감님, 이런 쓰레기는 버스에 들고 타는 거 아니야. 알아들어.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어진 폐지를 주울 뿐이었다. 그 작고 약한 등이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은 이제 완전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마치 그 공간에 자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그 비겁한 침묵이 강민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야, 듣고 있냐고 대답 안 해. 양아치 중 한 명이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노인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질 뻔했다. 그 순간 강민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며 모든 감정이 사라진 차가운 사리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가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무언가가 마침내 깨어났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그의 몸에 각인된 본능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응징하라는 군인의 혼이 포효하고 있었다. 평범한 노동자 강민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서 해군 특수전전단 중령 강민준이 걸어 나왔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버스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거대한 안반처럼 묵직하게, 그러면서도 소리 없는 표범처럼 유연하게 양아치 무리에게 다가갔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 조용해서 양아치들은 그가 바로 뒤에 설 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만하지.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의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양아치 무리가 일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웬 참견이냐는 듯한 짜증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뭐야, 이 아저씨는. 용문신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작업복 차림에 흙먼지가 묻어있는 강민준의 모습은 그들에게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끼어들면 아주 좆되는 수가 있어. 그냥 가던 길 가시지. 강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용문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와 같았다. 그 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상대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제압하려는 냉철한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용문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눈빛에 압도당해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좋은 말로 할 때 할머니께 사과하고 자리로 돌아가. 강민준이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더욱 커져 있었다. 이제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용문신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민준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 씨발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의 주먹이 강민준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시간은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은 누구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다. 강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용문신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그의 팔을 비틀었다. 뚜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용문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팔은 상상할 수 없는 각도로 꺾여 있었다. 아악, 용문신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함께 있던 두 명의 양아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상황 파악이라는 회로가 뒤늦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 개새끼가 한 명이 욕설을 내뱉으며 강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강민준은 몸을 살짝 비키는 것만으로 그의 돌진을 피했다. 그리고는 스쳐 지나가는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급소를 정확히 가격당한 그는 한동안 일어날 수 없을 터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한 명뿐이었다. 마지막 남은 양아치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눈앞의 남자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어설픈 싸움꾼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뒷걸음질치며 버스에서 내리려고 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남자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남자는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강민주는 그를 버스벽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다. 강민주는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똑똑히 들어. 다시 한번 내 눈에 띄거나 이분들을 포함한 다른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날에는 오늘처럼 팔 하나 부러지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남자의 뇌리에 스며들었다. 내가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겠나? 남자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를 경멸스럽게 바라보다가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용문신에게 다가갔다. 그는 용문신의 꺾인 팔을 아무렇지 않게 한 번 더 비틀었다. 아, 용문신의 비명이 다시 한번 버스 안을 가득 메웠다. 강민주는 그의 귓가에도 똑같이 속삭였다. 리더라면 책임을 져야지. 내 놈들 때문에 어지러워진 건 내 놈들이 직접 치워. 그리고 다시는 이 동네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그는 말을 마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가방을 챙겼다. 버스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승객들은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떨고 있는 노인에게 다가가 바닥에 쏟아진 폐지를 함께 주워 자루에 담아주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추자 하차벨을 눌렀다. 그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양아치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내리기 전에 바닥은 깨끗하게 치우고 버스가 떠나고 강민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밤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드레날린의 여운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아직 몸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다시 선을 넘어버렸다. 조용히 살겠다던 자신의 다짐을 스스로 깨버린 것이다. 오늘 일은 분명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터였다. 그는 어두운 밤거리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목적의식을 되찾은 듯 단단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끝났다. 이제 곧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버스의 소라는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고요한 수면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키며 퍼져나갔다. 팔이 부러진 용문신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구역을 총괄하는 중간 보스 마철에게 불려가 밤새도록 개처럼 맞아야 했다. 마철은 유흥가와 재개발 지역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며 태산건설의 비호를 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자신의 부하들이 그것도 고작 아저씨 한 명에게 처참하게 깨졌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새끼가 뭐 하는 놈인지 알아냈어. 마철의 사무실은 낡은 상가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그는 부러진 팔에 깁스를 한 용문신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짝하는 소리가 방안을 섬뜩하게 울렸다. 버스 CCTV는 전부 뒤졌고 그 주변 상가 카메라는 이 병신들아, 니들 밥 처먹고 하는 일이 고작 그거냐. 죄송합니다, 형님. 그 자식 귀신처럼 사라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로는 흔적도 없습니다. 용문 씨는 고통과 굴욕감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대답했다. 그는 그날 밤의 공포를 잊을 수 없었다. 그 남자의 눈빛 주저함 없는 움직임, 그리고 뼈를 부러뜨리던 그 냉혹함.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어설픈 주먹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였다. 마철은 책상 위에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유리 재떨이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새끼를 내 앞에 끌고 와. 우리 구역에서 감히 태산의 이름에 먹칠을 해. 이건 박 회장님께 보고 드릴 수도 없는 문제야. 내 선에서 처리해야 돼. 그놈이 내린 정류장 주변부터 샅샅이 뒤져 땅바닥을 기어서라도 찾아내란 말이다. 마철의 분노에 찬 고함에 부하들은 겁에 질려 허리를 숙였다. 그렇게 강민준을 찾기 위한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도시의 뒷골목에 조용히 펼쳐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강민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동료들은 어제 버스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다. 그는 묵묵히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다. 육체의 고통은 오히려 그의 머릿속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의 감각은 이미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 모든 시선이 그의 신경망에 걸려들었다. 그는 마치 레이더처럼 주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은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자신을 찾아 나설 것이다. 평범한 삶으로의 도피는 이제 끝났다. 스스로 걷어찬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그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그것이 그의 본질이었고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기만할 수 없었다. 퇴근길 익숙한 길을 걷던 그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현장 근처 전봇대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던 두 명의 남자. 어제는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렸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들의 어설픈 연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분명 자신을 향해 있었다.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뒤에서 두렁거리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뒤따라왔다. 한 명이 아니었다. 최소 2명 이상. 그는 가게 쇼윈도에 비친 모습을 통해 그들의 위치와 거리를 파악했다. 그들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끈질기게 달라붙고 있었다. 강민주는 잠시 고민했다. 이대로 그들을 따돌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확인했고 이제 그의 동선을 파악하려 할 것이다. 집이 노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결심했다. 꼬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붙잡고 몸통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의 깊숙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곳. 낡은 건물들이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강민준이 자신들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강민준이 막다른 골목의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는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림자와 완벽하게 하나가 된 그는 숨소리마저 죽였다. 잠시 후 2명의 남자가 모퉁이를 돌아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디 갔어? 분명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한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주는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남자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는 소리 없이 남자의 목을 팔로 감아 기도를 압박했다. 남자는 컥 하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남은 한 명은 동료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려는 순간 강민준의 육중한 몸이 그의 정면을 덮쳤다. 강민준은 그의 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올려쳤다. 남자는 뇌가 흔들리는 충격과 함께 뒤로 나자빠졌다. 강민준은 즉시 그의 위에 올라타 관절을 제압했다. 누가 시켰지? 강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나 흥분 없이 오직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힘에 눌려 꼼짝할 수 없었다. 말해, 누가 너희들을 보냈나? 뭐 몰라, 그냥 어떤 아저씨를 찾아오라고만 했어. 남자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강민주는 그의 팔을 조금 더 비틀었다.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고통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할 기회는 한 번뿐이다. 마철 형님이 시켰어. 제발 팔팔 부러지겠어. 남자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마철이라는 이름. 강민주는 그 이름을 기억 속에 새겼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실체를 원했다. 그때였다. 골목 입구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이야, 저 새끼 저기 있다.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다.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손에 강목과 쇠 파이프를 들고 골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쓰러진 동료들을 보고 눈이 뒤집혀 있었다. 강민주는 제압했던 남자를 밀쳐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1대1이나 1대2가 아닌 다대1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냉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전장의 한복판에 선 기분이었다. 그의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 전투를 갈망하고 있었다.
저 개새끼 잡아 죽여.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치며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강민주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쏟아지는 순간 강민주는 그의 손에서 쇠 파이프를 빼앗아 들었다. 이제 그에게도 무기가 생겼다. 그 다음부터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강민준의 움직임은 예술의 경지였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공격을 흘려보내고 가장 취약한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쇠 파이프는 그의 손에서 단순한 둔기가 아니라 마치 그의 신체의 일부처럼 정교하게 움직였다. 퍽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비명이 골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는 결코 상대를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팔다리 어깨 등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관절 부위만을 골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부러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훈련된 전문가가 수행하는 체계적인 무력화 작업이었다. 불과 몇 분 만에 강목과 쇠 파이프를 들고 덤벼들었던 남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그들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쇠 파이프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덤벼들었던 남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강민주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너희 보스 마철이라는 놈에게 전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고. 다시 한번 내 주변의 벌레 새끼들을 풀면 다음번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내 놈들의 대가리를 부숴버릴 거라고. 강민주는 말을 마치고 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피 묻은 쇠 파이프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쨍하는 금속성 소리가 어두운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자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민주는 아까의 싸움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했다. 마철. 그리고 그가 속한 조직. 버스에서 그들이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박 사장, 가게를 내놓으라는 말. 그리고 오늘 그들의 끈질긴 추적. 이것은 단순한 양아치들의 시비가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더 거대한 조직, 아마도 기업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있었고, 자신은 우연히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도착했다. 방 안은 언제나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섰다. 몸 여기저기에 가벼운 타박상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망치려 했던 과거가 결국 자신을 찾아왔다. 아니 어쩌면 그는 단 한 번도 그 과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 부딪혀야 한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배워온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그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골목길에서의 싸움은 강민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웠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분석하는 지휘관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대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새로운 전장은 먼지 날리는 공사장이 아니라 도시의 어두운 이면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마철이라는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젯밤 제압했던 놈들에게서 그 이름과 함께 대략적인 활동 구역을 알아냈다.
낡은 유흥가와 재개발이 예정된 상업지구가 교차하는 곳. 그런 곳은 언제나 이권 다툼과 폭력이 들끓기 마련이다. 강민주는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위장했다. 며칠 면도를 하지 않은 덥수룩한 턱과 낡은 점퍼, 그리고 깊게 눌러쓴 모자. 그는 그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평범한 실직자처럼 보였다. 그는 마철의 구역을 몇 시간 동안 배회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특수부대 시절 적진의 침투에 며칠이고 잠복하며 정보를 수집했던 경험은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 그는 거리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눈빛을 읽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흐름을 파악했다. 동네의 작은 식당, 낡은 다방, 그리고 문신을 한 청년들이 드나드는 당구장. 모든 곳이 그의 정보 수집 대상이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그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붙은 재개발 계획도를 유심히 살펴보는 척했다. 그때 중개업소 사장과 동네 주민이 나누는 대화가 그의 귀에 꽂혔다. 태산건설 용역 깡패놈들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니까. 마철인지 뭔지 하는 놈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있으니 태산건설, 그리고 마철.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곧장 마철의 사무실이 있다는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다. 그는 무턱대고 쳐들어가지 않았다. 건물 맞은편의 허름한 국밥집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조용히 건물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그의 인내심은 무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에 목표물이 포착되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어젯밤 사진으로 본 마철이었다. 그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거친 인상과 오만한 태도는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강민주는 그가 들어간 층수를 정확히 기억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마철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마철이 타고 온 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차 뒤를 따라온 또 다른 차량. 그 차의 문에는 태산건설이라는 선명한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마철과 그의 조직은 태산건설이라는 회사가 고용한 해결사였다. 버스에서 그들이 짓거렸던 박 사장은 아마도 태산건설의 고위 관계자 혹은 회장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재개발 사업을 위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강민주는 우연히 그들의 업무를 방해한 불청객이었다. 그날 밤 강민주는 동네 PC방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검색 엔진을 이용해 태산건설에 대한 정보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태산건설은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M&A와 재개발 사업으로 급성장한 중견 건설사였다. 언론에 비친 회사의 이미지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 기업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태식 회장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그의 사진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이었다. 각종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직과 신뢰를 강조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잔인함을 직감했다. 그가 바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몸통이었다. 강민주는 태산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그러다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바로 그가 사는 동네 근처의 낡은 상가지대였다. 뉴스 기사에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보상에 합의하고 이주했지만 일부 알박기 세력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버스에서 마주쳤던 폐지 줍는 노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양아치들이 그녀를 괴롭히며 가게를 내놓으라고 했던 말. 설마. 강민주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다시 그 재개발 지역으로 향했다. 밤이 깊었지만 철거를 앞둔 지역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대부분의 가게들은 불이 꺼지고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작은 불빛이 새어 나오는 곳이 있었다. 할머니 국수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강민주는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았다. 가게 안에서는 한 노파가 힘겹게 내일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버스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다.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할머니는 태산건설의 재개발 계획에 맞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상인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철의 조직은 그런 할머니를 압박하고 내쫓기 위해 고용된 폭력 집단이었다. 그날 버스에서의 위협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괴롭힘의 일부였다. 강민주는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어떻게 약한 개인을 짓밟는지를 보여주는 추악한 현실이었다. 그는 박태식의 웃는 얼굴과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동시에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이제 적의 정체와 목표, 그리고 그들의 작동 방식을 모두 파악했다. 하지만 상대는 단순한 깡패 조직이 아니었다. 막대한 자금력과 법의 허점을 이용할 줄 아는 거대 기업, 그리고 어쩌면 부패한 공권력까지 등에 업고 있을지 모르는 거대한 적이었다. 혼자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원룸으로 돌아온 강민주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에는 군 시절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부하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대부분은 제대 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터였다. 그는 그들의 삶에 다시는 군복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거대한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에게도 믿을 수 있는 아군이 필요했다. 그는 수첩의 한 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그곳에는 김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부대 최고의 통신 및 정보전 전문가였던 남자.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망설임 끝에 전화기를 들었다. 마철과 그의 부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병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보고는 즉시 박태식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태산건설의 초고층 사옥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박태식은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마철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민준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동원했던 인력들이 보내온 중간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래서 고작 막노동꾼 아저씨 하나를 처리 못해서 이 꼴을 만들었다 이 말인가. 박태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마철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의 힘은 그런 저급한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 하나 나지막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싸우는 방식이 꼭 훈련받은 군인 같았습니다. 마철은 바들바들 떨며 변명했다. 박태식은 픽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개미처럼 꿈틀거렸다. 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언제나 짜릿한 쾌감을 주었다. 훈련 마철이 넌 아직도 세상을 주먹으로만 보는군. 그래서 네가 딱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박태식은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진짜 힘은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법, 돈,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완벽하게 부수는 무기지. 이제부터 그놈은 내가 직접 상대한다. 넌 빠져. 그의 말은 최종 선고와도 같았다. 마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굴욕적으로 물러났다. 박태식은 자신의 법무팀장과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강민준, 건설 현장 인부, 그놈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 세금 기록, 통신 기록, 가족 관계 과거 행적,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리고 우리가 부리는 서초서의 박경감에게 연락해서 그놈을 폭행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도록 해. 피해자는 마철이 부하들로 만들고 증거는 우리가 만들면 돼.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는 이제 사냥감을 몰기 위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강민준이 일하는 건설 현장에 경찰차 2대가 멈춰섰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현장 사무소로 들어와 강민준을 찾았다. 현장 소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불렀다. 경찰들은 다짜고짜 그에게 다가와 수갑을 꺼내 보였다. 강민준 씨 맞으시죠? 집단 폭행 및 특수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주변의 모든 인부들이 일손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강민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순순히 2손을 내밀었다. 저항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법의 집행이 아니라 박태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가하는 압박의 시작일 뿐이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형식적이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마철의 부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관된 거짓 진술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길을 가는데 강민준이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정당방위였다는 강민준의 주장은 묵살되었다. 담당 형사는 이미 모든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행동했다. 강민준 씨 증인도 있고 피해자들 진술도 일치하는데 자꾸 왜 그러십니까? 순순히 인정하면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의 말투는 회유하는 듯했지만 그 눈빛은 강민준을 귀찮은 방해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시스템 안에서 그는 이미 유죄였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결국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서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미 건설 현장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터였다. 폭행 전과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없을 것이다. 그는 일자리를 잃었다. 이것이 박태식이 원하는 첫 번째 결과였다. 사회적인 고립, 그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는 계획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강민주는 방 안에 누군가 침입했던 흔적을 발견했다. 자물쇠는 멀쩡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다. 방 안의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는 듯 했지만 그가 기억하는 위치와는 아주 조금씩 달랐다. 전문가의 소행이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훔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기 위해 온 것이다. 그리고 아마 도청 장치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갔을지도 모른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길 건너편에 주차된 평범한 승용차 한 대.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경찰, 직장, 심지어 자신의 집까지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박태식은 거대한 그물을 던져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한편 박태식의 사무실에는 강민준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던 박태식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미소가 번졌다. 강민준, 해군 특수전전단 UDTSA의 전역, 최종 계급 중령, 다수의 해외 파병 경력, 각종 무공훈장 수훈, 대테러 작전 및 비정규전 전문가, 마지막 작전에서 부하들을 잃고 불명예 전역 처리. 박태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는 놈이었군. 그는 사냥감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평범한 양아치나 상대하던 그에게 강민주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승부욕을 자극하는 존재였다. 이런 괴물이 왜 건설 현장에서 먼지나 뒤집어 쓰고 있었을까 흥미로워.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의 군 시절 기록을 더 깊이 파봐. 특히 마지막 작전에 대해서. 모든 약점은 과거에 있는 법이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설픈 놈들 쓰지 마.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업계 최고들로만 붙여. 그가 숨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보고하도록. 박태식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강민준을 단순히 굴복시키는 것을 넘어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완벽하게 파괴하고 싶어졌다. 강민준은 자신에게 닥쳐온 위협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위협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파괴하려는 체계적인 공격이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잊으려 했던 과거의 기술과 인맥을 사용해야만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걸었던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수화기 너머에서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다 강민준.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가 대답했다. 팀장님, 살아계셨군요. 그래, 진우야. 아직은. 강민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김진우. 부대 시절 그의 오른팔이었던 정보전의 귀재. 그는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시간 괜찮나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팀장님.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갈까요? 김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민주는 창밖에 감시 차량을 힐끗 보며 말했다. 아니, 내가 가지. 보안이 확보된 곳으로 주소를 보내줘. 그리고 오랜만이다, 진우야. 그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제 길고 긴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어둠 속에서 작전을 시작하는 지휘관이었다. 김진우가 보내온 주소는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최첨단 오피스 빌딩이었다. 강민주는 자신을 감시하는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복잡한 도심의 지형을 이용했다. 그는 일부러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여러 번 노선을 갈아탔고 중간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해둔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도시라는 거대한 숲 속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냥꾼이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JN 시큐리티 솔루션. 김진우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이었다. 군 제대 후 그가 자신의 재능을 살려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신했다는 소문은 어렴풋이 들었지만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다. 강민주는 로비로 들어서며 자신의 낡은 작업복 차림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방문객용 출입증을 받고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김진우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다. 군복 대신 몸에 잘 맞는 슈트를 입은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날카로운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치는 젊은 CEO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과거의 부하로 돌아왔다. 그 안에는 존경과 반가움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진우는 강민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사무실은 빌딩의 최상층에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무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불필요한 장식 없이 깔끔하고 기능적이었다. 딱 김진우다운 공간이었다. 강민주는 김진우가 내미는 커피를 받아들고 소파에 앉았다. 그는 긴 서론 없이 지난 며칠간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버스에서의 사건부터 태산건설과 박태식 회장의 존재, 그리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조직적인 압박까지. 그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김진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태산건설이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건설사 중 하나입니다. 회장 박태식은 정재계의 연줄이 깊기로 유명하고요. 보통 골치 아픈 상대가 아닙니다. 팀장님. 김진우는 태블릿 PC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태산건설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이건 개인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팀장님의 인생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옛 상관이 또다시 위험한 세상에 발을 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강민준이 마지막 작전 이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이 이제는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알고 있다, 진우야. 강민준은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내가 물러서면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짓밟을 거다. 버스에서 만났던 할머니, 그분은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를 헐값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 이건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고 지키려 했던 것이 이런 불의는 아니지 않나. 강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진우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수많은 작전에서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부하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주었던 바로 그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김진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코 자신의 팀장님을 혼자 둘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시 군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망설임과 걱정은 사라지고 임무를 부여받은 부하의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다. 강민준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함께 있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김진우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최첨단 작전 지휘 통제실로 변모했다.
김진우는 자신의 인맥과 해킹 기술을 총동원해 태산건설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산건설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사내 네트워크에 접근했고 건물의 설계도와 보안 배치도 그리고 직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 역시나 예상대로입니다. 태산건설의 보안은 철옹성 같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죠. 김진우는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확인하며 말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문제는 박태식 회장의 개인 서버입니다. 사내 메인 서버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접근 없이는 해킹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꺼내와야겠군. 강민준이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적의 심장부에 침투하여 목표를 탈취하는 것. 두 사람은 태산건설 본사 건물에 대한 침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사무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건물의 3D 모델링이 떠올랐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주먹구구식의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정보 분석과 전략에 기반한 현대적인 특수 작전이었다. 김진우는 외부에서 모든 전산 시스템을 통제하며 강민준의 눈과 귀가 되어줄 터였다. 그는 CCTV를 조작하고 출입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경비들의 통신을 감청할 것이다. 강민준의 임무는 그 모든 전자적 지원을 받으며 건물 내부로 침투하는 것이었다. 그는 환풍구 서비스 엘리베이터 등 보안이 취약한 경로를 통해 박태식의 회장실까지 접근해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칠지 모르는 경호 인력들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김진우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박태식의 개인 경호팀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일 겁니다. 김진우가 경고했다. 상관없다. 강민주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오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훈련시킨 교관이었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진짜 전쟁을 겪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모든 가능한 변수를 점검하고 비상 계획을 세웠다. 침투 시간은 보안이 가장 허술해지는 주말 새벽으로 정했다. 내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강민주는 김진우가 마련해준 은신처에서 컨디션을 조절하며 작전을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지친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작전을 앞둔 지휘관이었다. 작전 당일 새벽 두 사람은 다시 김진우의 사무실에 모였다. 강민주는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특수 작전복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손에는 비살상용 특수 장비들이 들려 있었다. 김진우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태산건설 주변의 모든 CCTV 영상과 건물 내부의 보안 시스템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팀장님, 김진우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강민준의 귓가에 울렸다. 언제나 강민준은 짧게 대답하며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곧 동이 터올 것이다. 그들은 그 어둠이 걷히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두 남자의 조용하지만 거대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태산건설 사옥 주변은 짙은 어둠과 정적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 하나가 건물의 사각지대를 따라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그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김진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팀장님 30초 후 1층 로비 동쪽 구역에
모든 CCTV 루프를 시작합니다. 30초의 진입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강민주는 대답 대신 숨을 골랐다. 그의 눈은 건물의 환기구 덮개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다. 김진우가 특수 제작한 소형 전동 드라이버가 소음 없이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정확히 30초 후 덮개가 열렸다. 강민주는 한 줄기 연기처럼 좁은 환기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의 뒤에서 덮개는 원래대로 완벽하게 닫혔다. 환기구 내부는 먼지와 차가운 금속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을 기어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김진우가 전송해준 건물의 3D 설계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어피스에서는 김진우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길을 안내했다. 전방 10m에서 우회전, 수직 통로입니다. 적외선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만 3초 간격으로 작동을 중지시켰습니다. 타이밍에 맞춰 통과하십시오. 강민주는 기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였다. 그는 좁은 수직 통로를 맨손으로 기어 올랐다. 그의 근육은 오랜 시간 단련된 강철과도 같았다. 잠시 후 그는 건물의 중앙 통제실, 바로 위층에 위치한 배전실에 도착했다. 그의 임무는 이곳에서 김진우가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배전반의 덮개를 열고 김진우가 알려준 특정 회로에 소형 수신기를 연결했다. 연결 완료. 이제부터 제가 이 건물의 신경망을 장악합니다. 김진우의 목소리에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잠시 후 건물의 모든 보안 시스템이 김진우의 통제 아래 들어왔다. 엘리베이터 출입문, CCTV,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있었다. 이제 최상층으로 직행합니다. 회장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겠습니다. 김진우가 엘리베이터를 수동으로 조작했다. 강민주는 배전실을 빠져나와 조용히 복도를 가로질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야간 순찰 중이던 경비원 2명이 복도 모퉁이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갑자기 작동하는 엘리베이터를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김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예상치 못한 순찰조입니다. 20초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민주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숨기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경비원들에게 돌진했다. 경비원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강민주는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순간적으로 기절시키고 동시에 다른 한 명의 손목을 꺾어 무전기를 떨어뜨리게 했다.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자비가 없었다. 2명의 경비원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강민주는 쓰러진 경비원들을 복도 구석으로 끌어다 놓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총알처럼 최상층으로 솟아올랐다. 경비원들의 실종이 보고되기까지 최대 10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김진우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울렸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최상층 로비는 고급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다. 대리석 바닥과 예술 작품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로비 양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2명의 남자가 동시에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일반 경비원이 아니었다. 잘 훈련된 움직임과 냉정한 눈빛, 박태식의 개인 경호팀이었다.
강민주는 몸을 낮춰 한 명이 휘두른 특수 경찰봉을 피했다. 동시에 다른 한 명의 발차기를 팔로 막아냈다. 좁은 공간에서의 2대1 싸움.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상대의 공격 패턴을 순식간에 읽어내고 그들의 힘을 역이용했다. 그는 경찰봉을 쥔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무기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 경찰봉으로 다른 경호원의 다리를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강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쓰러진 남자의 관절을 제압해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남은 한 명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민주는 빼앗은 경찰봉을 던져버리고 맨손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것은 실력 차이를 보여주는 무언의 경고였다. 로비에서의 싸움은 비상벨을 울렸다. 건물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복도 끝에서 육중한 방화벽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팀장님 5초 안에 통과해야 합니다. 김진우가 외쳤다. 강민주는 바닥을 구르듯 슬라이딩하여 다치기 직전에 방화벽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그의 등 뒤로 육중한 금속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다. 이제 그는 회장실로 향하는 마지막 복도에 들어섰다. 복도 양쪽에서 또 다른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4명이었다. 그들은 강민준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 하지만 강민준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는 좁은 복도의 지형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벽을 박차고 뛰어올라 한 명의 어깨를 밟고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켜 다른 2명을 걷어찼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그는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동작으로 적들을 교란시키고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각도에서 공격을 퍼부었다. 주먹과 팔꿈치, 무릎이 쉴 새 없이 적들의 급소를 가격했다. 비명과 뼈 부러지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몇 분 후 4명의 엘리트 경호원들은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에 쓰러졌다. 강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이마에는 처음으로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마침내 그는 박태식의 회장실 문 앞에 섰다. 문은 강철로 만들어진 특수 방화문이었다. 하지만 김진우가 이미 잠금 장치를 해제해 놓은 상태였다. 강민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회장실 안 통유리 창을 배경으로 박태식 회장이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아닌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오셨군, 강민준 중령. 아니, 이젠 그냥 막노동꾼 아저씨던가. 박태식이 조롱하듯 말했다. 그의 옆에는 마지막 경호원으로 보이는 거구의 남자가 버티고 서 있었다. 내 새끼들이 제법 시간을 끌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시했나 보군. 역시 UDT의 전설은 다른가. 박태식, 강민주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낮게 읊조렸다. 그의 시선은 박태식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 서버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팀장님, 저 서버에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3분만 벌어주십시오. 그 순간 박태식이 손뼉을 쳤다.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거구의 경호원이 강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이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주먹은 망치처럼 무거웠고 맷집은 바위와도 같았다. 2 사람의 격투는 회장실의 집기를 부수며 격렬하게 이어졌다. 강민주는 처음으로 고전했다. 몇 차례 묵직한 타격이 그의 몸에 적중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는 전략가였다. 그는 일부러 공격을 허용하는 척하며 상대방을 창가로 유인했다. 그리고 상대가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 몸을 비틀어 피하며 그의 다리를 걸었다. 거구의 남자는 균형을 잃고 통유리창으로 돌진했다. 와장창하는 굉음과 함께 강화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다. 남자는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강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목을 가격해 의식을 끊어버렸다. 박태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강민준을 겨누었다. 이런 야만적인 놈. 결국 넌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바로 그때 이어피스에서 김진우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다운로드 완료 성공입니다. 팀장님,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주는 총구를 겨눈 박태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박태식은 공포에 질려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울렸지만 강민주는 이미 옆으로 몸을 날린 후였다. 그는 총알을 피해 박태식의 품으로 파고들어 총을 쥔 그의 손목을 부러뜨렸다. 박태식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강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발로 걷어차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태식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네가 말하던 진짜 힘인가 법, 돈, 권력.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는 말을 마치고 박태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깨진 유리창 밖으로 몸을 날려 미리 준비해둔 로프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김진우가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가장하여 언론사와 특별수사팀에 넘긴 태산 엑스파일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다. 파일 안에는 박태식 회장이 수년간 저질러온 온갖 불법과 비리 즉 정관계 로비, 장부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위해 폭력 조직을 동원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주요 방송사들은 아침 뉴스부터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박태식의 위선적인 얼굴과 함께 그의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태산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성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동안 성공한 기업가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괴물의 실체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검찰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특히 박태식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특별수사팀은 지체 없이 태산건설 본사와 박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한때 철옹성처럼 보였던 제국의 심장부가 공권력 앞에 무력하게 열리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박태식은 자택에서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현실을 부정하는 듯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포토라인에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를 올가맨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었다. 그가 가장 경멸했던 보이지 않는 정보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한 남자의 의지였다. 박태식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경찰 간부들 역시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마철을 비롯한 폭력 조직원들은 이미 전날 밤의 소란으로
대부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꼼짝없이 체포되었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한편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재개발 지역에는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 할머니 국수 가게 앞 할머니는 가게 앞 작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눈물은 그동안의 서러움과 공포가 씻겨 나가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주변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영웅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보이지 않는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민주는 자신의 작은 원룸방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낡은 텔레비전 화면 속 세상은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공간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그는 승리감이나 희열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담담함, 그리고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만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작전의 실패와 부하들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 속에서 스스로를 유폐시켰었다. 힘을 사용하는 것이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라고 믿으며 모든 것을 외면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그는 깨달았다. 진짜 비극은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를 올가매던 족쇄를 끊어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삶을 원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의 의미는 달라졌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통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평온을 찾는 과정이었다. 그는 이제 군인 강민준도 노동자 강민준도 아닌 그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그는 김진우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김진우는 그를 영웅처럼 맞이했다. 팀장님 해내셨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강민주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한 일이다 진우야. 네가 없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태산건설의 간판이 철거된 자리에 푸른 하늘이 보였다.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제 회사에서 함께 일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팀장님의 능력이면 김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강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난 여전히 조용한 삶이 좋다. 다만 예전처럼 무작정 숨지는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다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김진우와 마지막 악수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섰다. 밖으로 나온 그는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렸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풍경 속에서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다. 그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아저씨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그 누구보다 강인한 전사였다. 그는 이제 알았다. 세상의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 이름 없는 수호자 중 한 명으로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